202페이지가 원가회계인데요. 이 원가회계는 이거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암기. 그러니까 원가회계가 전산회계 1급에서 4문제 나오고 전산세무 2급에서 5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80% 정도는 암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 잘하시는 분들이 좀 유리한 파트. 그 다음에 좀 전까지 봤었던 재무회계는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은 암기, 반은 이해인데 이쪽은 암기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암기 잘하시는 분들이 좀 점수대가 좀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 먼저 할게요. 앞에 보세요. 아니면 2장짜리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 먼저 할 건데요. 앞에 보시면 저희가 좀 전까지 봤었던 게 재무회계예요. 그래서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은 남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보여주는 거라고요? 남 보여주는 게 주된 목적이 재무회계고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정보 제공하는 거. 그게 무슨 회계예요? 원가회계. 이렇게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 일단 하시고요. 그래도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요거 갖고 장난쳐요. 내부냐 외부냐. 그래서 간혹가다 한 번씩 출제가 되더라고요. 또 원가회계는 주로 여기에서 쓰는 거예요. 제조회사에서. 근데 인천에 공장이 많잖아요. 그래도 인천에 공장 쪽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은 원가회계까지 써야 되고, 내가 취업을 했는데 우리는 공장이 없네. 그러면 요것만 하면 돼요. 무슨 회계요? 재무회계만. 그래서 어디로 취업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 시험은 무조건 제조회사라고 나오기 때문에 원가회계 파트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원가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3가지. 우리 재무회계는 5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고, 원가는 3가지로 되어 있는데 뭘로 되어 있냐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으세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재료비는 뭐 하는데 쓰는 걸까요? 말 그대로 뭐요? 재료. 우리가 물건을 만들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료에 들어가는 돈을 뭐라고 하세요? 재료비. 그 다음에 2번째 노무비. 그래서 노무비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건비. 그래서 노무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월급이라던가 요런 돈 관련돼서 인건비 관련돼서 처리해 주시는 분들이 노무사잖아요. 그래서 노무비 그러면은 월급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2개예요.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인건비, 노무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이 2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면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은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줄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게 좀 높은 편이기는 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건비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인건비가 높다라고도 꼭 얘기할 수 없는 게, 지금 최저임금이 솔직히 얘기해서 10년 전에 월급하고 아주 큰 차이가 없어요. 맞죠? 10년, 20년 전 월급하고 현재 최저임금하고,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생김으로 해서 최저임금보다 덜 받으시는 분들은 적잖아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거보다는 덜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말로만 있었지 실제 적용이 안 됐었던 시절에는 진짜 조금 받고 일했었던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편의점이 아니지, PC방에서 일할 때 2,300원 받았으니까 1시간에. 한 달 죽어라고 일하면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받는 거예요. 예전에 진짜 그랬잖아요. 막 2,300원, 2,500원 막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있다 보니까 내가 몇 시간 일하면 얼마 받을 수 있다, 이게 정해져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상황이었으니까.
왜냐면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어때요? 많았잖아요. 몸값 올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몸값 자동으로 올라요. 그래도 요즘 저쪽 난리래잖아요. 배달 쪽. 왜냐면 배달은 많은데 배달 뛸 사람이 없대요. 그렇다고 해서 하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별로 배달을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도 사고 크게 날 뻔해갖고 갑자기 옆으로 치고 들어오셔갖고 운전하는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 뭘 하든 맞죠? 안 다치는 게 최고니까. 근데 또 배달은 하다가 특히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 하다가 다치면 크게 다치잖아요. 돈 버는 것도 좋은데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전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목숨이 한 두세 개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항상 좌우를 잘 보는데도 어쨌든 무서워요. 그 다음에 제조 경비는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데 재료비하고 노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직원들 밥도 사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임차료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돈들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다 합쳐서 무슨 경비라 그래요? 제조 경비.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직접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접비. 이렇게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추적은 원가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런 데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만약에 김치찌개에다가 고추장을 넣어. 근데 된장찌개에다가 뭐 넣어요? 된장 넣겠죠. 네, 그러면 요게 직접비가 되는 거예요. 직접비라는 건 한 군데에만 쓰는 거예요. 여러 군데 쓰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데에만 쓰는 걸 무슨 비라 그래요? 직접비.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물도 넣고 양념도 넣고 두부도 넣고 할 수 있겠죠. 요건 양쪽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쓰는 건 뭐라 그러냐면 간접비라 그래요. 그래서 간접비는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쓰는 거. 요거를 간접비라고 하고 특정한 데만 들어가는 건 뭐라 그런다고요? 직접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원래 원가회계가 생긴 이유는요, 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면 얘 때문에. 간접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원가회계는. 왜냐면 어차피 직접비는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비가요? 간접비. 왜냐면 간접비는 혼자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썼으면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뭐 하셔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 엘리베이터 비용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이제 공용 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혼자 내요? 나눠서 내요? 나눠서 내요. 왜요? 같이 쓰니까. 근데 집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혼자 내잖아요. 왜요? 혼자 쓰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간접비를 같이 쓰는 걸 얼마나 정확하게 나눠주느냐, 이게 원가회계의 핵심이에요. 왜냐면 같이 쓰는 건 기준을 정해서 뭐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큰 평수 살면은 관리비 많이 내고 작은 평수 살면은 관리비 적게 내고 똑같은 똑같은 아파트더라도.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큰 면적에 살아. 그러면 돈 많네. 작은 면적에 살아. 돈 적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돈 많으니까 관리비 많이 내도 괜찮아. 돈 적으니까 관리비 많이 내면 안 돼.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면적.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만약에 직원들 밥을 사 먹여요. 그럼 그거 같은 경우에는 바깥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로 나누면은 좀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원 수가 많으면 밥값이 많이 나와. 직원 수가 적으면 밥값이 적게 나와.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원가회계의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제가 재료비 있다 그랬잖아요. 재료비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직접 재료비하고 간접 재료비. 그래서 제가
직접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몇 군데 썼구나? 한 군데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간접이라고 얘기하면은 같이 썼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비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직접 경비하고 간접 경비.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건 요게 제일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원가 행태. 그래서 원가 행태라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변동비, 일정하다 그래서 고정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변동 그러면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변화해. 그러면 변동비가 되는 거고, 매번 똑같아. 그러면 무슨 비가 되는 거예요? 고정비. 그래서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분은 이분들이 있어요.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가장 대표적인 변동비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품 1개 만드는데 재료비가 1,000원이에요. 그러면 10개 만들면 재료비는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10,0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0개 만들면, 그 50개 만들면 재료비가 얼마가 돼요? 5만원. 그래서 매번 똑같아요? 달라져요? 달라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총변동비는 늘어난다.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라고 있어요. 요 단위당의 뜻이 뭐냐면 한 개당이에요. 몇 개당이요? 한 개당.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한 개에 1,000원이니까 한 개에 1,000원. 10개에 10,000원이니까 한 개에 1,000원. 50개에 50,000원이니까 한 개에 얼마예요? 1,000원.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는 어떻다? 일정하다. 매번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건 임차료. 임차료가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험료. 우리 월세나 보험료는 매달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저는 보험을 지금 내고 있는데 안 아파서 보험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아까워요. 그게 좋은 겁니다. 보험료 낸다 그래서 아파야 돼요? 아니에요. 안 아픈 게 가장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운동하다가 엄지발가락이 꺾인 적이 있거든요. 뒷걸음질 치다가 이렇게 누른 채로 몸에서 딱 내려버렸어요. 우두둑 소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운동할 때니까 참고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엄지발이 통통 부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원래 걸어가면은 10분이면 가는 거리에 한의원이 있어요. 가는데 1시간 걸렸어요. 못 걸으니까. 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할아버님이 부러웠어요. 왜냐면 나는 거의 기어가는 수준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분은 정상적으로 걸으시니까 속도도 나보다 빠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플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안 아픈 게 가장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아까워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얼마요? 100만 원. 그러면 제품을 한 개 만들어도 월세는 얼마예요? 100만 원. 제품을 10개 만들어도 월세는 얼마예요? 100만 원. 제품을 50개 만들어도 월세는 얼마예요? 100만 원. 월세는 안 바뀌잖아요. 안 만들어도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힘들어도 나와서 장사를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문 닫고 있어도 어차피 이 돈은 뭐 하는 돈이에요? 나가는 돈이에요. 근데 나와서 일이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월세만 낼 거냐, 나가서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벌 거냐. 근데 계산을 해봐서 그냥 월세만 나가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이제 문 닫는 거죠. 이제 월세만 나가는 거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총고정비는 일정해요. 왜냐면 안 변하니까. 그 다음에 한 개 만드는데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0개에 100만 원이니까 한 개에 10만 원. 그 다음에 50개에 100만 원이니까 왜 밑으로 안 내려가냐. 한 개에 2만 원. 이런 식으로
단위당 변동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그래서 백종원 아저씨가 TV에 나오시면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싸게 팔아라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네, 싸게 많이 팔아라. 일명 박리담회라고 있잖아요. 그 박리담회가 가능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단위당 변동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못하났네. 단위당 고정비. 요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고정비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박리담회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에 나가는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량은 거의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는 일정한데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뭐가 좋다고요? 단위당 고정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돈 버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박리담회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서도 식당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식당 하시는 분하고 대화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두 가지만 남을 거래요. 식당은 비싼 데랑 싼 데. 딱 두 개만 남을 거래요. 그러니까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식당들은 다 망할 거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말은 안 되지만 가성비를 좀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싸고 맛있는데.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싸고 맛있는 데는 없어요. 싸고 맛있어. 그러면 MSG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아니면은 맵던가. 맞죠? 일반적으로. 아니면 비싼 데도 간혹 가다 한 번씩 가긴 가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주는 못 가도. 그래도 그런 데들만 남을 것 같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정답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도 요거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외울 거냐면 요것만 외울 거예요. 총 변동비는 증가하고 단위당 변동비는 뭐하다? 일정하다.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적어드린 거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총 고정비는 일정하고 단위당 고정비는 뭐한다? 감소한다. 그 다음에 그 공식 두 개만 더 보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부연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원가하고 기본원가라고 있어요. 무슨 원가하고 무슨 원가라고 있어요? 기초원가하고 기본원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어드리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간접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하나씩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게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인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원가를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하는데요. 물건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맞죠? 재료 없으면 물건 만들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물건을 만들어줄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뭐 아무리 기계가 좋다라고 해도 그 기계를 만질 수 있는 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없이는 아직은 물건을 만들 수는 없죠. 왜냐하면 100% 전자동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구경 가보고 싶은 데는 있어요. 강남에 저거 있대잖아요. 뭐 있냐면은 저기 뭐냐 치킨집인데 로버트 파리 치킨 튀겨주는 데 있대잖아요. 네, 있대요. 네.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찌개 끓이는데 로버트가 하는 데도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인 게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화 시설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로봇이나 이런 건 좀 더 발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한 45% 정도래요. 자동화가. 그리고 미국이 한 52%, 53%? 대한민국이 60% 넘어요.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는 게. 그래서 거기에다 지금 또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뭐 속도 내고 있냐면 무인화 시키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몇몇 군데 테스트 중이잖아요. 무인 편의점. 그 다음에 무인 옷가게. 막 이런 식으로 몇 군데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늘어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때가 줄어드는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우리나라가 워낙 뭐 그런 쪽에는 빨리빨리 발전을 하니까 참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하나는 빨라요. 뭐 하나 변화돼야 돼. 그러면 변화되는 속도는 빠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빠르잖아요. 똑같은 거 또 만드는 재주는 좋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저희 동네는 조금 해서 없는데, 저희 동네에서 조금 나가면 김포거든요. 차 끌고 5분만 나가면 김포인데, 거기 가보면은 요즘 저게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뭐지? 밀키트 무인 편의점. 네. 밀키트 무인화되어 있는 거.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네는 촌동네라. 조금만 나가면 논밭이에요. 그 좋은 거는 하나 있어요. 네. 동네가 시끌벅적하진 않아요. 그건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 너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좀 단점이다. 그 다음에 가공원가. 가공이라는 게 물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만들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료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려면 물건을 만들어줄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돈들 들어가잖아요. 그 여러 가지 돈들을 다 합친 걸 무슨 간접비라 그래요? 제조 간접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더해서 이제 가공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보면 기초원가는 얼마인가, 아니면 기초원가 공식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면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교재 내용 보면서 부연 설명 조금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페이지 보시면은요. 다음에 보시면 원가회계의 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회계의 의 보시면, 제조업은 완성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가 재료비예요. 그 다음에 노동력이 뭐예요? 노무비.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기계장치 등 뭐 생산설비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제조경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원가회계의 목적, 원가회계의 목적 보시면 첫 번째로 재무보고 목적. 요건 나중에 요것 때문에 저희가 좀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뭐 하나 외울 게 있어서. 이 재무보고 목적은 뭐냐면, 원가회계에서 만드는 거를 제조원가 명세서라 그래요. 요게 손익계산서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왜 이게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가 손해 났냐 이익 났냐 계산을 하려면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맞죠? 제조회사에서 원가를 모르면 이익 났는지 손해 났는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아저씨가 골목식당에서 종종 사장님들한테 이런 거 시키잖아요. 원가 계산해 갖고 오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는. 본인이 장사를 하는데 원가를 대략적으로도 몰라요. 그걸 왜 알아야 되냐면, 원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얼마에 팔 건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야. 왜냐면 이게 물건을 판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음식을 팔아, 그러면 나중에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 거 계산도 안 하시고 그냥 남들이 요만큼 파니까 이 가격에 파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세금 내고 나면은 1년 동안 무료봉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장사 왜 해요? 뭐 벌려고요? 돈 벌려고. 맞잖아요.
음식이 좋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장사를 해요? 직원으로 들어가야지.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만 우리가 이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봤어. 그러면 이익이 나게끔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근데 이익이 나고 있어. 그러면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보고 목적도 있고요. 관리 통제 목적. 네, 요것도 커요. 왜냐면 회사를 관리를 하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에 제조 파트가 있고 생산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조 파트는 10명이고 생산 파트는 15명이에요. 근데 밥값이 제조 파트는 100만 원 나왔고 생산 파트는 밥값이 80만 원 나왔대. 그러면 사장님이 어디로 뛰쳐갈까요? 제조 파트로 갑니다. 뭐라 그러냐면 돈도 못 버는 것들이 밥만 많이 먹는다고.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산 파트가 인원이 더 많으니까 밥값이 어디가 더 나와야 되죠? 생산 파트가 더 나와야 정상인 거겠죠? 근데 봤더니 제조 파트가 더 많이 나와.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판단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원가가 있어야 돼요. 얼마가 나가는지를 알아야 아 이쪽 파트에서는 이만큼 돈이 많이 나오네. 저쪽 파트에서는 이만큼 돈이 적게 나오네. 그러면 왜 많이 나오는지 왜 적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무조건 화만 내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요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관리를 하려면은 뭐를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네, 원가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전략 수립 목적도 똑같아요. 원가를 알아야 전략 수립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가격을 올릴 거냐, 가격을 떨어뜨릴 거냐, 아니면 이 물건은 안 팔 거냐, 아니면 이거보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팔 거냐, 이런 것도 다 하려면은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걸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만 할 수 있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제조기업의 경영활동인데 뭐 요건 당연한 거예요. 구매과정. 그래서 물건을 사요. 그 다음에 203페이지 보시면 제조과정. 그러니까 재료를 사서 물건을 만듭니다. 만들면 뭐 해야 되죠?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목적은 물건 팔아서 이익 창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일반적인 회사들은. 그래서 요런 건 시험에 안 내요. 그 다음에 교재는 204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204페이지 밑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원가의 몇 요소요? 3요소. 그래서 204페이지에 원가의 3요소. 그래서 보시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고요. 3가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라고 거기 밑에 보시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초원가, 다른 말로 기본원가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무슨 비요?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직접 노무비 더하기 뭐요? 제조 간접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06페이지. 그래서 206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라고 있어요.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경영자. 그래서 이 통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통제하는 거냐면 뭐 이런 거예요. 통제 가능 원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대부분 직접비가 통제 가능한데 재료비하고 노무비는 사장님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실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다행히도 제 담당은 아니었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뭐냐면 회사가 대부분 다 이익 창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익 창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많이 파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건 많이 팔아서 이익 남기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매출액이 줄었어. 그러면 어떻게 이익 만드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익을 만드냐면 재료비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거래처에 전화해갖고 회의 때마다 사장님이 이번 달 매출액 줄었으니까 담당자들한테 이거 가격 깎아갖고 오라고. 그럼 담당자들은 미칠라 그래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거의 최저가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깎아달래. 그러면 오랜만에 깎아달라 그러면 조금 깎아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막 두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매달 깎아달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거래처가 우리 회사랑 거래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이 회사는 맨날 깎아달래. 맨날 징징대.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아예 끊어버리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끊기면 그 가격에 다른 회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다른 회사들이 안 들어와요. 왜냐면 그 가격에 팔아봤자 얼마 안 남으니까. 이런 경우들이 저 회사 다닐 때 되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익 내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1년에 한두 번씩 TV에도 나오는데 대기업도 무섭지만 똑같은 중소기업이 더 무서울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 피 빨아먹는 거거든요. 누가 더 버티냐 이렇게 돼버려갖고 또 중소기업 안에서도 또 가불이 또 바뀌어요. 그런 케이스들도 실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 가능 원가고, 그 다음에 월급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사장님이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연봉 협상을 해. 올해 연봉 협상하러 갔더니 앉자마자 이러는 거죠. 힘들어. 동결이야. 감봉이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 맞춰서 나는 동결이어도 다닐래. 그럼 사인하는 거고, 동결이면 못하겠다. 그럼 일어나서 집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장님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통제불능 원가는 대표적인 게 임차료, 월세, 아니면 보험료 이런 것들은 사장님이 통제를 못해요. 왜냐면 만약에 월세가 비싸대. 그리고 집주인한테 가서 월세 비싸니까 깎아주세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가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 가갖고 보험료 비싸니까 깎아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해약하라 그래요. 왜요? 보험회사는 아쉬울 거 없잖아요. 보험회사야 해약하면 오히려 더 땡큐니까. 그래서 통제할 수 없다. 그래도 저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돈이 있으면 전 사업은 안 할 거예요. 사업은 해도 1인 사업자까지만 할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 못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다 해본 결과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내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 찾기도 힘들고. 저는 사업하고는 안 만든 마인드라 하더라도 그냥 나 혼자 하다 나 혼자 망하는 게 낫지 여러 명 이렇게 같이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특히 여기에서 많이 느꼈어요. 여기에서 이제 중간관리자 하면서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봐도 대충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충 하면서 월급은 또 많이 받아가고 싶어. 뭐 그거는 다 똑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걸 하도 많이 봐갖고 별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조업도의 관련성에 따른 원가라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외울 거예요.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그 다음에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 해요. 적고 나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준고정비는 일정 구간. 그래서 계단형. 좀 전에 요 얘기는 했죠. 변동비라는 건 움직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 조업도가 생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량이 많아지면 변동비는 늘어납니다. 총 변동비는. 네, 단위당 변동비는 매번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고정비는 매번 똑같고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아까 뭐 한다 그랬죠? 줄어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요게 있어야 돼요. 기본요금. 이게 뭐냐면 다들 택시 한 번씩은 타봤죠. 택시에 기본요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본요금까지는 똑같은데 기본요금 넘긴 다음부터는 택시가 가면 갈수록 요금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래서 기본요금이 고정비예요. 왜냐면 기본요금까지는 안 움직이잖아요. 똑같이 나가니까. 근데 기본요금 이후에 돈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비가 되는 거예요? 변동비. 그래서 기본요금이 있는데 이게 완전한 고정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정비보다는 변동비 쪽에 조금 더 가깝다. 그래서 무슨 변동비라 그래요? 준변동비.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생산직 직원 10명당 근로감독관 1명이 필요해요. 만약에. 네. 왜냐면 반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반장님의 월급이 300만 원이야. 그러면 직원 10명까지는 근로감독관 1명이면 되는데 직원이 11명부터 20명까지는 근로감독관이 몇 명 필요해요? 2명. 그 다음에 21명부터 30명까지는 몇 명이 필요하죠? 3명. 이런 식으로 그 구간은 구간인데 고정은 고정인데 완전 고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명부터 10명까지는 300만 원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11명부터 20명이 되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600. 그 다음에 21명부터 30명까지는 900만 원. 이렇게 필요한 거를 무슨 고정비라 그래요? 중고정비.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시험 문제에 그래프로 나와서 제가 그래프 간단하게 좀 그려드릴게요. 요게 변동비예요. 왜냐하면 변동비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 다음에 요게 고정비예요. 왜냐하면 고정비는 매번 뭐하다 일정하게 나가잖아요. 보험료가 만약에 20만 원이야. 그러면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매달 얼마씩 빠져나가죠? 20만 원씩 빠져나가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고정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준변동비가 기본요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요금까지는 똑같다가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요게 준변동비.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300만 원 줬다가 기준이 넘으면 600만 원 됐다가 그 다음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0만 원. 네,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준고정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밑에다가 적어드리면 요게 무슨 비라고요? 변동비. 그 다음에 요게 무슨 비요? 고정비. 그 다음에 가다가 올라가면 준변동비. 요거는 계단처럼 생겼다 그래서 무슨 형이라고도 해요? 계단형. 그래서 계단형은 뭐요? 준고정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그 밑에 보시면 전략 수립. 그래서 전략 수립이라고 있는데, 전략 수립은 다른 말로 의사결정 방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의사결정 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무슨 원가라고 있어요? 첫 번째 관련 원가. 그래서 관련 원가는 말 그대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연관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사결정에서 이 수업에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가 관련이 있을 거였냐면은 여기가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냐, 요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 다음에 하루에 몇 시간 수업하느냐, 이런 거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관련이 있다. 그래서 무슨 원가라 그래요? 관련 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액 원가라고 있어요. 차액 원가의 뜻이 뭐냐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짜리가 있고 200만 원짜리가 있어. 그러면 둘이서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나죠? 100만 원.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차액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차이 나는
금액이다. 그래서 차액 원가라고 하는데 요 두 개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뭐가 잘 나오냐면 요게 잘 나와요. 거기 207페이지에 보시면 매몰 원가 하고 기회비용 요 두 가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하고 뭐가 잘 나온다고요? 매몰 원가하고 기회비용 요 두 가지가 잘 나오세요. 그래서 매몰 원가의 뜻은 뭐냐면 이미 발생한 거, 그 다음에 옛날 거. 그래서 쓸데없는 원가를 매몰 원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몰 그러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맞죠? 네, 매몰 그러면은 이렇게 땅에다 넣는 걸 매몰시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쓸모없는 거, 쓸데없는 거, 이걸 무슨 원가라고 해요? 매몰 원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회 원가보다는 기회비용으로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이런 게 기회비용이에요. 우리가 항상 선택사항에 놓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 방법이 있는 경우, 네, 선택 방법이 있는 경우,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거로 잘 내요. 큰 것. 요것을 작은 것. 막 요렇게 냅니다. 근데 요거는 외우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지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도 선택이잖아요. 맞죠? 아니면은 선택사항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대화하다 보면은 왜 여기로 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냥 여기에서 딴 거 배워서 왔어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 저는 5군데에서 이렇게 상담 받아봤는데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 오셨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할 거냐 말 거냐부터 해갖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선택하고 나머지 중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기회비용이 높은 거예요. 어떠면 높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공부도 똑같아요. 저희가 이제 전산회계 공부하잖아요. 2월 초까지. 그래서 2월 초까지 이제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수업이 다 끝나고 나 괜히 배운 것 같아. 그러면 기회비용이 높은 거예요. 근데 수업 다 끝나고 봤더니 아 그래도 배운 걸 잘한 것 같아. 그러면 기회비용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낮은 삶을 사셔야 돼요. 기회비용이 높은 삶을 살면 내가 맨날 뭐 선택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파트. 그래서 매매를 하면 5억을 받고요. 전세로 하면 2억을 받고요. 월세로 하면 3억을 받아.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가지죠? 3가지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매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기회비용은 3억이에요. 왜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건 얘는 빼는 거예요. 선택한 거는 빼고 나머지 중에서 가장 뭐 한 거예요? 좋은 거. 그러면 나는 팔아서 5억 벌었잖아요. 근데 기회비용은 몇 억이에요? 3억이야. 그러면 내 선택은 잘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만약에 월세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기회비용은 몇 억이에요? 5억이에요. 그러면 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내가 월세를 선택함으로 해서 얼마를 벌었죠? 3억. 근데 팔았으면 얼마 벌었어요? 5억. 그러면 월세 주는 게 좋은 거예요? 파는 게 좋은 거예요? 파는 게 더 좋겠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뭐가 좋은지 나쁜지 지금 당장은 몰라요. 나중에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한 게 잘못했네. 라고 생각이 들면 기회비용이 높은 거고, 아, 내가 이거 선택 잘했네. 그러면 기회비용이 뭐 한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회비용이 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게 참. 왜냐면 우리가 항상 보면은 어떤 선택, 뭐 과자를 사더라도 과자 여러 개잖아요. 이걸 샀어. 집에 가서 먹었는데 맛이 먹을 게 없어.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후회하죠. 그리고 그때 기회비용이 뭐 한 거예요? 높은 거예요. 잘못 샀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시험은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그냥 요거 갖고 장난쳐요. 여기 가장 큰 것을 뭘로 나와요?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고. 근데 보니까 정답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저기 20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거기 원가 계산의 절차 있어요. 간혹가다 한 번씩 요 절차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인데 저희가 요 순서대로 봐요. 그래서 이 속도로 나가면 내일 1시간 정도 하면 원가액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하실 거면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잖아요. 내가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아니고 일단 1차적 목표는 합격하시려면 원가액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원가액의 특징이 양은 적은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은 똑같은 거 또 나오고 똑같은 거 또 나오고 반복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몇 개 맞느냐도 중요합니다. 이쪽 파트 목표는요, 다 맞추는 게 목표예요. 4개 나오면 4개 다 맞추고 5개 나오면 5개 다 맞추고. 왜냐면 확률상 여기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 짧은 범위 안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소별이 있고 부문별이 있고 제품별이 있는데요. 요 요소별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가의 3요소.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주경비로 보여주면 요게 무슨 별이 되는 거예요? 요소별. 그래서 요소별의 특징은 세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계산을 할 때. 그 다음에 부문별은 요거를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장소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요런 게 되는 거죠. 만약에 생산 부문이 있고 조립 부문이 있고 포장 부문이 있어. 이런 식으로 회사 가시면은 업무 보는 장소들이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하는 데에서는 생산만 하고 조립하는 데에서는 조립만 하고 포장하는 데에서는 포장만 하죠. 근데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생산하는 데에서 얼마 드는지, 조립하는 데에서 얼마 드는지, 포장하는 데에서 얼마 드는지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이 상황이 오면 사장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생산을 하면 100만 원이 들어요. 얼마가 들어요? 100만 원. 근데 외부 업체한테 맡기면 80만 원에 해준대. 이런 게 실제 발생해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회사에서 만들면 100만 원인데 딴 데다 맡기면 얼마면 해결돼요? 80만 원. 근데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만들면 내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사장님이. 근데 외부에다가 맡기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갑자기 처음엔 80만 원 받다가 다음에 120 달래. 이런 식으로 가격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부분 제조회사들이 자체 제조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 업체한테 맡겼다가 갑자기 막 금액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못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계산을 하려면 이제 장소별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당 얼마인지도 중요하잖아요. 그걸 무슨 별이라 그래요? 제품별. 그 다음에 저희 공부할 땐 안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는 간혹가다 나와요. 이것보다 더 큰 걸 뭐라 그러냐면 공장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똑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여러 공장에서 만드는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중소기업하고는 좀 관련은 없는데, 그래도 중소기업에서도 공장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공장에서 물건을 몇 개 만드느냐, 그 다음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내년 한 7, 8월 달쯤에 뉴스나 신문을 보시면 뭐 요즘에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현대기아가 데모할 때가 있어요. 항상 보면 여름쯤에 데모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TV나 아니면 신문에 뭐가 나오냐면요, 현대기아가 가지고 있는 외국 공장에 몇 대 만들고 얼마 들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게 왜 나오냐면 한국에 있는 공장들은 뭐 항상은 아니지만 평균 한 달 내지 2달 정도는 물건을 안 만들어요. 왜냐면 데모 하시느라.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무조건 한국 공장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제 그런 걸 보여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여론몰이를 하는 겁니다. 한국 공장이 이렇게 일을 안 하는데 맨날 뭐만 한다? 데모만 한다. 근데 이거는 있어요. 노조는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노조는 변질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어쨌든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다 그러면은 거기 노조는 욕먹어도 돼요. 현대인과 기아 쪽에서 이걸 요구하고 있대요. 나 그만두면 내 새끼 넣어줘. 그러니까 나 그만두면은 내 자식을 그 회사에다가 입사시켜줘라. 그거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과거부터 있었어요. 만약에 저기 뭐지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분들 특별 채용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사람들도 이해는 하잖아요. 근데 그냥 나 그만두면 내 새끼 넣어줘. 이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회사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뭐 하는 거죠? 뺏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참고로 이건 과거부터 있었어요. 참고로 저도 제가 한 5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저 여기 없어요. 왜 없냐면은 저희 친척 형들 중에 한 2명인가 3명이 그쪽에서 일해요. 인천 항이 있죠. 배 들어오는데. 네. 지금은 없어졌는데 과거에 그 항만 노조가 있었어요. 거기 항만 노조의 부위원장님이 저희 친척분이셨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친척 형도 어떻게 들어갔냐면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 주고 들어갔어요. 고모부가 그만두시고 고모부 이제 퇴직하시고 형이 그 자리 들어가려고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 찔러주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네, 그래갖고 막 노조 집행위원분들 막 다 끌려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GM 대우도 한번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거기 노조위원장들이 아니면 막 밑에 직원들이 그 뭐냐 정규직 돈 주고 팔아먹은 거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비일비재했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못하긴 하지만. 그래서 공장별로도 계산을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 보시면 설명은 내일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208페이지에 있거든요. 거기에 별표 3개 치세요. 이거는 웬만하면 한 문제 나와요. 많이 나올 땐 2개까지도 나와요. 요 파트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파트 할 때 잘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